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주호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의 오늘의 추천 도서는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저자가 계신데요. 강길전, 홍달수 의사 선생님들이시고, 대표 저자인 일단은 강길전 선생님은 1967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한강성심병원 산부인과 과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고 현재 명예교수이다. 원인 없는 질병은 없다. 다만 아직 원인을 알지 못할 뿐이다라는 전제 아래 현대의학의 한계 극복에 천착하던 중 데이빗 봄의 양자물리학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것을 의학과 접목한 양자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자의학의 이론 체계를 정립해 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보다 창조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래서 좋은 책들과 홈페이지가 또 있으시네요. 자, 홈페이지도 함께 제가 링크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달수 선생님은 1997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제자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2002년에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제1병원 산부인과 주산기과 전임의를 지냈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산부인과 외래교수이다. 2008년부터는 대전 미즈 여성병원 원장을 지내고 있다. 자, 오늘은 전체를 개관하는 오늘 이 책의 숲을 보는 인트로 시간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릿말로 들어가 봅니다. 원인 없는 질병은 없다. 필자는 여성 불임 및 여성 생식 내분비학을 전공한 산부인과 의사이다. 현대의학적 체계를 갖춘 산부인과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알고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을 가르치며 학문을 연구해왔다. 그런데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현재의 상황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불임 환자 중에는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른바 원인 불면성 불임 환자가 10% 정도이고, 또 월경이 없는 무월경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원인 불명성 무월경 환자가 전체 무월경 환자의 3분의 2나 된다. 여기서 원인 불명성 불임이란 모든 검사 소견이 임신이 가능한 여성과 동일한데도 임신이 안 되는 불임이라는 뜻이고, 원인 불명성 무월경이란 모든 검사 소견이 정상적으로 월경을 하는 여성과 동일함에도 월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전까지 이런 원인 불명성 질환에 대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왔다. 그런데 오랫동안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진료하고 치료하다 보니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을 붙이고 무책임하게 치료하는 일에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세상만사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인데 원인 불명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실제로는 원인이 없어서 원인 불명이 아니라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원인 불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현대의학의 한계 때문에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면 원인 불명성 불임 또는 원인 불명성 무월경의 원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때 필자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환자의 마음이었다. 불임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기는 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그 환자의 무의식 세계 속에는 아기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월경이 없음을 호소하면서 매달 병원에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환자의 무의식 세계 속에 월경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매달 치르는 월경을 매우 귀찮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다. 이와 같이 무의식 세계에서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 혹은 월경을 매달 치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육체가 그렇게 따라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실제로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필자는 마음, 의식, 정신 등에 관해서 공부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프로이드 심리학을 공부했고 다음에는 칼융 심리학을 공부했다. 칼융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가 마음을 양자적 에너지로 생각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볼프강 파울리와 공동 연구한 흔적을 발견했다. 마음을 양자적 에너지, 퀀텀 에너지로 이거를 동일시했다는 얘기죠. 필자는 마음, 의식, 정신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물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8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도 주류 양자 물리학자인 코펜하겐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양자 물리학을 배운 바가 없어서 코펜하겐 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양자 물리학에 등장하는 수학 공식도 이해할 수 없어 더욱더 어려웠다. 하지만 얼마 후에 코펜하겐 해석은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이며, 따라서 코펜하겐 해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필자가 무능력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코펜하겐 해석은 완전히 체계가 잡힌 양자 물리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코펜하겐 해석이 아닌 다른 양자 물리학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물리학자 데이빗 봄의 양자 이론이었다. 봄의 양자 이론을 몇 년 동안 공부함으로써 필자가 처음에 원했던 마음, 의식, 정신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봄의 양자 이론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그것을 의학에 접목하면 훌륭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이 탄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외국의 문헌을 찾아보았더니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다양한 책들을 출간하며 현대 의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폴 야닉, 양자의학, 글렌 레이는 양자생물학, 콜린 로스는 인체 에너지장, 제임스 오스만은 에너지의학, 리처드 거버는 파동의학, 린 맥타가트는 필드, 브루스 립트는 믿음의 생물학 등을 저술했다. 그러나 새로운 의학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으로 삼은 과학적 이론은 저자마다 조금씩 달랐다. 글렌 레이는 물리학자 데이빗 봄의 양자 이론을 바탕으로 삼았고, 제임스 오스만은 양자 결맞음이라는 개념을 바탕 이론으로 삼았으며, 린, 맥타가트와 브루스 립트는 양자 전기 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삼았다. 이들 책들 중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글렌 레인이 저술한 양자 생물학이란 책이었다. 이 책의 절반은 이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레인이 실제로 실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필자에게 양자 물리학을 생물학에 접목한 양자 생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레인은 이미 양자 생물학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레인봄의 양자 이론을 생물학에 접목해 양자 생물학을 저술했듯이 필자도 봄의 양자 이론을 의학에 접목해 이른바 양자 의학이라는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또 모아 1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이 자료들을 일관된 하나의 줄거리로 엮어 2007년에 양자의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이 출간되자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다. 국내의 현대의학 분야에서는 너무 생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편적이지 않은 의학을 거론한다고 비난했고, 또 물리학 분야에서는 물리학 전공이 아닌 사람이 물리학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류 양자 물리학자인 코펜하겐 해석을 인용하지 않고 물리학에서 이단시하는 봄의 양자 이론을 인용했다 해서 또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좀 한국이 좀 분열된 상태를 많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또 여기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만 해도 이미 이제 통합의학으로 다가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통합의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 분야에서 나타내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 한국 전체가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꼭 정리가 돼야 또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예측하고 있는 조만간 다가올 통일 한국을 마련하는 일도 이러한 통합적 사상의 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자는 현대의학 분야나 물리학 분야에서 이처럼 양자의학을 비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결과 가장 결정적인 것이 허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양자의학은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에서부터 몸의 이중구조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까지 허수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현대의학 분야나 물리학 분야에서 이 허수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양자의학을 그토록 비난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을 좀 더 보강하면서 다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이다. 물론 필자가 아무리 열심히 보강을 한다 해도 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좋은가?
그러나 필자는 의학의 세계적인 흐름이 필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따라서 허수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달달 외우거나 계산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비난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로지 앞으로 전진할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참 감사하죠. 이것도 하나의 영웅의 여정을 이 분야를 개척해가는 개척자로서의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가주셨기 때문에 이런 책을 내놓아 주신 게 참 감사하죠. 안타깝게 이 책도 지금 예스에서는 품절로 나와 있고 알라딘에서는 아직 구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주류 양자 물리학인 코펜하겐 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정립된 봄의 새로운 양자 이론에 관해 다루었다. 봄의 양자 이론은 이 책의 근간이다. 봄이 코펜하겐 해석과 전혀 다른 양자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봄이 허수의 대가였으므로 허수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빗 봄은 이제는 그 명성이 상당한 지지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입지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봄의 양자 이론의 주요한 개념인 양자 파동장을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 수준에서 다루었는데 특히 인체가 상온 초전도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3부에서는 봄의 양자 이론에서 또 다른 기둥을 차지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지, 마음은 뇌에 있는지 아니면 뇌 바깥에 있는지, 만약 마음이 뇌 바깥에 존재한다면 비물질적인 마음이 물질적인 뇌와 어떻게 연결이 가능한지 등에 관해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특히 마음이 양자 에너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4부에서는 양자의학의 임상적 적용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양자의학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다루었다. 자, 대표 저자 강길전 교수님의 내용이고요. 자, 맺은 말 양자의학을 넘어서 초의식으로 가득 찬 우주. 어항이 하나 있고 이 어항을 우주라고 가정하자. 뉴턴 물리학에서는 이 어항을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어항이 비어 있기는커녕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에 의해 꽉 차 있다고 본다. 이 무언가를 물리학자 막스 프랑크는 0점장 에너지라고 불렀으며 물리학자 데이빗 봄은 초양자 포텐셜이라고 불렀고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집합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생물학자 루퍼트 셀드레이크는 확장된 마음이라고 불렀다. 이 어항 속의 물은 누가 만들어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초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런데 이 어항 속의 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요동을 치고 있다. 이거를 holy movement가 요동이라고 번역이 돼 있네요. 이게 신성한 움직임이라고 보이는데 그 결과로 이 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존재들은 다시 가지치기를 하면서 존재의 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은하계도 태양과 달도 너와 나도 나무와 짐승, 공기와 물, 산소와 탄소, 원자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앞쿼크와 참쿼크 등 모든 것들이 이 어항 속의 물에서 생겨나서 모두 어항 속의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이다. 주역적으로는 이게 무극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확산이 돼서 나가죠. 이렇게 음양으로 이제 또 분화가 되고 그것이 오행으로 다시 또 분화가 되면서 이러한 그 우주 동양관 에너지를 펼쳐가는데 저도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로만 참조를 해주시고요. 더 전문가분들께서 또 혹시라도 조언의 말씀,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또 답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따지고 보면 근본 진료는 물이다. 너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모두는 동일한 부모인 우주의 자식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렇게 너도 나도 동일한 물로부터 출발은 했지만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거듭한 결과로 겉모습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너와 나의 근본은 물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 물을 매개로 너와 나 사이의 정보가 저절로 전달될 수 있다. 어디 사람과 사람뿐이겠는가? 나와 바람 사이에, 나와 바위 사이에, 나와 나무 사이에, 혹은 나와 물고기 사이에도 정보가 저절로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다. 그래서 이 어항 속의 물로 따지면 여기와 저기의 구별이 있을 수 없어. 공간적으로 하나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이 있을 수 없어 시간적으로도 하나이다. 그냥 모두 하나, 원리스일 뿐이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시인을 위한 양자 물리학이란 책도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퍼트 셀드레이크는 많은 실험을 통해 확장된 마음은 관념적인 것도 아니며 형이상학적인 논란거리도 아니고 귀신의 장난도 아닌 엄연한 진실이고 우주의 실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셀드레이크가 말하는 확장된 마음이란 우주의 허공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단지 마음으로 확장되어 있다라고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 확장된 마음은 실존적이므로 텔레파시나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 같은 현상은 비정상적인 유령 현상이나 기괴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 것이다. 봄의 유명한 비국소성 원리도 우주의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초양자 포텐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물리학자 존 벨은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다. 버틀만, 동료 물리학자인데 버틀만이라는 사람은 항상 양쪽 색깔이 다른 양말만 신고 다닌다. 따라서 버틀만이 신은 한쪽 양말이 빨간색이라면 다른 쪽 양말은 보지 않고도 최소한 빨간색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반면에 그의 어린 아들은 버틀만에게 어떻게 아버지는 다른 쪽 양말을 보지도 않고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냐고 감탄스럽게 묻는다. 이 비유는 정보가 전달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체로서의 두 쪽의 양말은 버틀만이라는 사람의 전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다. 진짜 나를 찾아서 사람의 마음은 표면의식, 개인무의식, 집합무의식으로 구성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표면의식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생각 주체가 되는 의식이다. 개인무의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저장된 기억의 창고와 같은 의식이다. 집합무의식은 우리가 단세포로부터 진화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저장된 기억의 창고와 같은 의식이다. 그런데 이 집합무의식은 그냥 모든 기억이 저장된 잡동사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무의식의 거의 대부분은 초월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초월의식은 진선미가 그 특징이고 전지전능이 그 기능이며 사랑과 자비가 그 본색이다. 우리는 흔히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기억과 지식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흥분하기도 하며 행복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피부 속에 갇혀있는 육체와 더불어 슬퍼하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행복해하는 이 존재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은 육체와 개인 무의식을 합친 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계의 현인들은 육체와 개인 무의식을 합친 나라는 것은 가짜 나라고 지적한다. 진짜 나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진짜 나는 융파의 심리학 용어로는 집합 무의식에 해당된다. 이 진짜 나는 시대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즉, 신, 하느님, 부처님, 도, 궁극의 나, 영, 절대신성, 참자기, 주시자, 순수한 현존, 순수한 각성, 공 등이다. 범부와 현인의 차이를 보면 범부는 가짜 나를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현인은 진짜 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범부와 현인은 생각하는 방식이나 내용도 전혀 다르다. 범부들은 산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하면 산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만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한다. 구름들이 행진하듯 지나가고 상념들도 행진하듯 지나가며 신체적 감각들도 행진하듯 지나가고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나뭇가지를 타듯이 오만 생각이 지나간다. 그러나 현인들은 산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갑작스레 바라보는 자는 없어지고 오직 산만 있게 되어 그래서 자신이 곧 산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래서 저기 밖에 있는 세상과 나 사이의 분리가 없어지고 자신은 단순히 자기의 피부 안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되며 이미 자기의 피부 경계를 뛰어넘어서 멀리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자연이 나의 일부임을 알게 되며 내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나의 손이나 나의 발을 취급하듯이 자연을 그렇게 취급하게 된다고 했다. 현인들은 말하기를 가짜 나에서 벗어나면 진짜 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진짜 나는 애초부터 우리 내면 깊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나의 존재를 믿고 그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진짜 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나를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인들은 사랑의 실천이 그 방법이라고 했다. 진짜 나의 특성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맹렬히 연습하면 저절로 진짜 나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둠을 없애는 빛과 같은 것이며 개인 무의식 속에 저장된 슬픔, 불안, 공포,
분노 등 온갖 잡동사니 같은 마음의 쓰레기를 녹이는 용광로이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을 완전히 녹이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집합 무의식, 더 정확히 말하면 집합 무의식 속의 순수한 초월의식이다. 그러나 이 사랑의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픈 일에는 항상 슬펐고, 공포스러운 일에는 공포를 느꼈으며, 불안한 일에는 불안을 느끼면서 단단한 조건 반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이유 없이 욕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겠는가?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 순간에 슬픔 위에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습관들은 너무나 두터운 보호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사랑의 힘으로 녹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인들은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것을 녹이면 언젠가는 녹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부딪히는 사건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임하는 한편 매일 일정한 시간을 만들어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러한 맹렬한 반복과 연습에 의해 드디어 우리가 집합 무의식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곧 초월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 있던 집합 무의식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집합 무의식과 연결되어 내 몸도 내 마음도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초자아 혹은 초개인 트랜스퍼스널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책추남에서는 애벌레가 나비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그 영웅의 여정을 해가는 과정, 그리고 참된 나를 스스로 조각하는 모습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순간의 현인들은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제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바탕이며 그러한 것의 본질은 곧 모든 것이고 그러한 것의 본질은 곧 실제이며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외치게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집합 무의식과 우주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집합 무의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현상을 셀드레이크는 마음의 확장이라고 불렀고 봄은 비국소성의 원리라고 했으며 융은 동시성의 원리라고 불렀다. 현인들은 자아초월이란 결코 형이상학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것이 형이상학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아초월에 이르는 길은 누구나 그것을 재현할 수 있고 그래서 자아초월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두서없이 몇 가지 생각나는 바를 적어볼까 한다. 필자들은 현대의학은 장점도 많지만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의학을 위해서는 양자 물리학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데이빗 봄의 양자 이론을 의학에 접목해 양자의학이란 이름으로 2007년 출판했고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비선형적이다. 다시 말하면 2 더하기 3은 5뿐만이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체를 선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 인간을 선형적으로 해석하기 좋아하고 심지어 양자의학 같은 비선형적 의학을 비과학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인체는 항상 비선형적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현대의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디펙 쇼프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영역으로 이미 심신상관의학을 창시해서 많이 발전을 시켜놨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의학자들이 이런 분야에 마음을 열고 좀 많이 좀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1996년 이후 노벨 물리학상이 주로 거시적 양자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에서 말하는 양자의학이야말로 인체를 구성하는 거시적 구성 요소에 대한 거시적 양자현상을 다룬 책이다. 최근 국내의 학계에서 융합이니 통섭이니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나 통섭이 아니라 모자이크 융합이나 통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로 융합이나 통섭의 개념을 알고 싶으면 봄의 양자이론 내지는 봄의 양자철학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도 한 권 정도 이제 봄의 양자 이론이 전체와 접혀진 세계로 우리나라에 출간이 한 권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이 책에서 논하는 양자의학은 현대의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을 통합해 동서의학을 하나로 묶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체의학에서 기본이 되는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이 그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좋은 본보기 참고 문헌이 없었기 때문에 15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지만
아직도 미숙하기 짝이 없고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런 미숙한 것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차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분,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함께 뛰어들어서 이 분야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강길정 교수님, 이런 멋진 시도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뵌 적은 없지만 이런 지혜들 그리고 사랑을 담아 이런 책들을 소명의 길로 걸어가 주신 영웅의 여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 내용들이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주옥 같은 내용들이 참 많고요. 마음과 의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의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신 거고, 또 저는 여기서 새로운 태교라는 개념을 또 많이 봐서 우리 책춘녀 태교할 때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함께 또 나누는 방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추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균형 잡힌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러기 위해서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훈련된 코치들과 또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현실화해보면 어떨까 하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나비스쿨의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이 책추남 나비스쿨의 꿈에 참여해주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추남에 추천드리는 도서들 여러분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고 듣고 토론해 보시고요.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3분에게만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3분이 다른 3분에게 또 다른 3분에게 이렇게 퍼져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꿈꿔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